여성의 원룸에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마침 집에 들어온 여성의 남자친구 C씨도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잔혹한 범죄의 1심 재판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에 진행됐던 2심에서 23년이나 감형되며 논란이 되고 있죠. 형사공탁을 한 1억 넘게 했다면 충분히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가 결렬될 시 이용되는 형사공탁.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피고인이 법원에 맡기는 제도인데요. 자신의 반성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제도입니다. 이때 피고인이 맡긴 돈은 피해자가 직접 찾아갈 수가 있고요. 공탁을 하면 기본적으로 형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더라도 제가 국가에 그 돈을 맡겨놓음으로써 피해자가 언제든 그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공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형사공탁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재판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감형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형사 사건이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민사 소송으로 나서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위자료라는 액수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공탁금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논란이 된 대구 사건 역시 가해자의 공탁이 감형 사유에 반영된 사례죠. 이런 방식으로 공탁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금액이 클수록 주는 영향도는 굉장히 크고요.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얼마에서 얼마 정도 공탁을 하면 몇 년 정도 감형을 받는다라고 가격표처럼 본인들끼리 얘기가 오가고 실제로 감형 사유로 참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이고요. 실제 범죄 가해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보면 감형을 받기 위해서 공탁금을 논의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주민번호, 이름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내가 피해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법원에 맡겨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공탁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사건 번호만 알면 그 공탁을 할 수가 있게 그 특례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피해자 신분 노출에 2022년 피해자 신상 보호를 위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신설됐죠. 보다 더 간단해진 건데요. 단결해진 과정의 특례 제도 시행 이후 형사공탁 신청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네, 2022년에 신설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인데요. 공탁 과정이 간결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등 형사공탁 제도를 활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공탁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를 2번 울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7월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키며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던 이른바 바리깡 폭행 사건. 피고인은 감금 및 7개의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죠. 합의할 의사 없다. 하여튼 선고 이틀 앞두고 기소공탁이 들어왔더라고요. 검사 구형이 10년이었는데 3년이 깎였어요. 피해자는 엄벌을 촉구했지만 선고 이틀을 앞두고 한 공탁이 판결에 반영돼서 피고인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고일에 임박해서 하는 일종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기습공탁의 문제가 있죠. 최종 변론 이후 판결 선고까지는 약 2, 3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사이 갑작스럽게 공탁하는 일명 기습공탁. 피해자는 이 공탁 사실조차 알기가 힘든데요. 공탁금이 걸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바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우리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 우리는 엄벌을 원한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판결 선고일과 아주 임박해서 공탁을 걸어버리면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구나를 인지하기도 전에 선고일이 다가오는, 그래서 이 공탁금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재판부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탁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록만으로도 감형 사유가 됩니다. 기습 공탁은 이를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약 1000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약 70%가 선고 2주 내에 이뤄진 기습공탁이었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 9살 난 아이가 숨졌지만 피의자는 3억 5천만 원을 공탁했던 점이 참작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죠.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입니까? 기습공탁금을 사용한 점, 금전적인 힘이 작용해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6일 법무부는 관련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한 건데요. 피해자는 자신의 어떤 의견을 재판 과정에서 표현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의견 진술 표명권을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연 적정한 예고안인지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법원에서 재판하는 사건이 몇 개일 것 같아요? 60건씩 재판해요. 한 판사당 미제가 한 달에 800건씩 있어요. 어떻게 피해자를 다 불러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 현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자, 피해자분들 의견 받습니다. 잠시만, 이거 너무 많은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니야, 제 얘기부터요. 저부터 들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가능하고 한번 나와봐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예외적일 겁니다. 현재로서 합리적인 것은 검사가 피의자 얘기를 듣고서 판사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차피 이제 소송 진행은 검사가 하는 거니까. 검사들도 한 달에 미제로 보통 사건 배당되는 200에서 300건이에요. 의사 확인 전화 한 통 했을 때 전화가 안 받아지면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연락 올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면 사건은 쌓여갖고 공소시효 도구하는 사건도 있을 거예요. 인력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 듣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피해자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가 기습공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정답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간의 제한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공탁금이 걸리면 피해자 통지가 가기 때문에 공탁을 거는 시기를 판결 선고일로부터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한다라는 것만 되면 지금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어요.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성 없는 공탁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올바른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